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9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타격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르면 이달 중에 테스트를 마칠 예정인데 국내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자립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 다음 달 초부터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대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증세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끝난 어제 첫날부터 기름값이 크게 올라 서울 휘발유값이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작되는 기름값에 느리게 반영되더니 올라갈 때는 초스피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영향은 크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액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난달 수출액은 4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1.2% 감소한 뒤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겁니다. 품목별로는 2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6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79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0.7%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반도체, 석유화학 부진 등이 이번 달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안이 있다 보니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지난 7월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보다 0.3%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6.9% 감소했는데요. 지난 7월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수출 감소폭보다 23배 큰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감소폭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은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 요인까지 겹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죠. 네, 산업부는 내일까지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접수를 받습니다. 심사를 거친 뒤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번 달 안으로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혜택이 없는 가해 2군으로 재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우리 정부가 전략 물자로 분류한 1,735개 품목을 수입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산에 그동안 의존해왔던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달 안에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화 준비를 마치고 이달 말쯤에 테스트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양대 산맥인 이 두 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화수소는 에칭가스로도 불리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테스트를 마치고 있습니다. 테스트 다음이 양산화 단계여서 사실상 국산화가 거의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산 불화수소 원료를 들여와서 국내 업체에서 재가공해서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렇게 공급받아온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중소기업이 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일부 OLED와 LCD 양산 라인에 적용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왔는데 이르면 이달 말 시험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보다 불화수소 사용량이 많은 게 반도체 공정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계가 반도체에 비해서는 이 불화수소의 탈일본화 움직임이 빠르군요.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은 반도체처럼 나노 공정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99% 뒤에도 9가 10개 더 붙는, 그러니까 12-9급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비교적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수율 테스트를 하는 기간도 디스플레이는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6달가량 걸리는 반도체와 비교하면 짧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는 44.6%였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소재 부품업체에 대한 상장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상장 요건도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에 대한 상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기간을 30영업일 안팎으로 단축하고 또 한 개 기관에서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 특례 상장을 허용한다는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경제 여건에 따라서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 사상 최대인 513조 원대 슈퍼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발언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 부총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하신 이 말씀을 홍남기 부총리가 한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요, 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달 초에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이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는데 이게 끝난다고 해도 그 즉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이 이유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이 공급 위축 같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고려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내년에 뭐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홍 부총리는 이 내년 500조 원 규모의 이 슈퍼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 재정 건전성 우려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증세는 이 정부가 마음먹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또한 홍 부총리는 이 세입 여건상 적자 국채가 60조 원 정도로 늘어는 났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가 늘긴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초과로 들어오는 세입이 45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28조 원 정도 국채 발행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2065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위한 또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이렇게 일축하기는 했는데 내년도 슈퍼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 우려는 기존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 실질 국가채무, 1인당 나라빚이라고 하는데 네. 1인당 나라빚이 76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올해보다 17.7%가 불어난 수치입니다. 20%가 가까운 수치인데.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던 게 201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인당 나라빚이 불어나게 된 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대의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 이 IMF도 우리나라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 수입 비율이 24.6%로 전망을 해서 홍콩과 싱가포르와 함께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어떻게 될지는 내년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지난 10달간 이어졌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어제부터 전국 기름값이 반등하고 있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은입니다. 네, 유류세 환원 첫날인 어제 곧바로 기름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휘발유 값이 2달여 만에 평균 1,6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620.67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 전인 이틀 전보다 25원이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리터당 1,512.63원으로 이틀 전보다 15원 이상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서울 평균 1,477.77원으로 18원 이상, 전국의 경우 리터당 1,366.16원으로 12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LPG 가격은 공급 가격이 떨어져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가 이처럼 끝났다고 해서 기름값이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난 10개월간은 정부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내렸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율을 15% 내렸고 이후 넉 달간은 인하폭을 7%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동안 인하됐던 유류세율이 완전히 환원되면 앞으로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리터당 최대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이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 때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열흘 넘게 걸렸던 반면 이번에는 곧바로 기름값이 오르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체 추산 결과 중장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재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자산은 올해 30조 9천억 원에서 오는 2023년 29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부채는 올해 13조 2천억 원에서 오는 2023년 16조 7천억 원 증가해서 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 74.2%에서 132.9%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자기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자의 난항을 겪으면서 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K뱅크의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뱅크의 총 자본 비율은 10.62%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3월 말보다 1.86%포인트 급락해 19개 은행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자산이 늘었지만 주요 주주인 KT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가로막혀 자본 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 자본 비율은 자산의 손실이 나면 자기 자본이 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 대응 능력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요. K뱅크 총 자본 비율은 건전성 주제인 바젤이 요구하는 최소 한도인 10.5%를 턱걸이로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우 올해까지는 자본 규제 특례가 적용돼 총 자본 비율이 8%만 넘으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끝나면서 K뱅크도 총 자본 비율이 10.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총 자본 비율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 권고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려져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K뱅크의 자본 비율이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기존 대출이 연체되는 등 은행의 손실이 발생하면 순이익과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K뱅크의 대주주 증자 전에는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한 대출 영업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현 CJ그룹의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SK그룹과 현대가에 이어서 또다시 재벌가 3세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검 강력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을 어제 새벽 미국발 항공편의 항공 화물로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채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마약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로 앞서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자 손주들이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순도 변종 마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또 검찰 조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이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액상 대마의 밀반의 경위 등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마약 밀수 사범은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지만 이 씨의 경우엔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의 범죄 전력 여부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호 씨는 이재현 CJ그룹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대대적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새롭게 바뀐 인사제도를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까? 네, 직급과 호칭이 간소화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직 직급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6단계였는데요. 역할에 따라서 4단계로 축소됐습니다. 호칭은 훨씬 더 단순해졌는데요. 사원과 대리는 매니저로, 과장, 차장, 부장은 책임 매니저로 통합해 부르게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기존 이사대우와 이사, 상무까지를 상무로 통합해서 임원 직급 체계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오늘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인사평가는 물론이고 승진 절차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원 평가 방식을 원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승진 연차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제도에선 승진하려면 사원과 대리는 4년의 승진 연차, 과장과 차장은 일정 수준의 승진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승진한 직원이 바로 다음 해에도 더 높은 직급에 대한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 상대평가 제도의 할당제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더 수월하게 만들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네, 많은 부분이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될까요? 네, 현대차는 일중심의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제도 개편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편에 앞서 실시한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현행 직급과 호칭 체계가 과도한 위계 질서와 승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차는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울산 공장을 비롯한 전주와 아산 공장, 그리고 남양 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가결될 경우 현대차 노사는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게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식을 했는데 법인 설립은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의 법인 설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요? 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0일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출범식 뒤 열흘 이상 지났지만 법인 설립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출범식 당시 모든 절차가 완료된 만큼 8월 중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내놨지만 불발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까? 광주 글로벌모터스 3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는 임원 출신의 인사를 이사로 추천했는데요. 이 인사에 대해 노동계는 반노동계 성향을 가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도 추천 인사를 철회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자질 논란도 문제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박 대표의 비전문성, 도덕성 등을 이유로 철회와 사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들이 불거지자 광주시가 또 해명에 나서기도 했죠. 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25일 노동계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인 등기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광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설, 이로 인한 투자자 등의 불안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내식 업체와의 분쟁 등 무발 악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 업체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 고메 코리아가 최근 137억 원의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게이트 고메 코리아 측은 중재가 결렬되면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금 분쟁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기내식 사태가 벌어지기 전 업체와 바뀐 업체 모두 아시아나항공과 분쟁 중입니다. 이전 업체죠. LSG 스카이 셰프 코리아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 단가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 28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도 공급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며 스카이 셰프에 74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내일 아시아나의 예비 입찰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가뜩이나 한일 갈등 등 항공업황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소송 리스크까지 겹쳐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예비 입찰은 내일 진행됩니다. 오는 10일 예비 후보군을 추리고 11월 최종 입찰과 함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각종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대신에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승용차 요일제 이거 왜 폐지되는 겁니까? 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승용차 요일제는 지난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25만 대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쉬어야 하는 날을 지키지 않거나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곳에 붙여놓는 등 소위 얌체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붙는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이나 통행료 감면 혜택 등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승용차 요일제 혜택을 폐지하고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뭡니까? 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요일제와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간 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해 올해 운행거리를 줄이는 데 성공하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데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도서 문화상품권 구입에 쓸 수 있고 아예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마일리지제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회원의 마일리지제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0.02% 오르며 196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3% 오름세로 61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해온 고순도 불화수소의 국산품 대체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LG 디스플레이 이틀 연속 상승세인데요. 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는 핀테크 사업 가치가 추가적으로 오른다는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 오르며 1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이 최근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1% 오르며 1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 소송 소식이 재점화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3.13%로 크게 빠지며 3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